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2회의 네 번째 영역이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실천 기술론 한번 볼까요? 자,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지식의 내용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복지사가 가져야 될 지식은요, 크게 두 가지. 기초 지식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사는 똑똑해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일종의 배경 지식. 우리는 뭐 인류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학 공부해 보시니까 뭐 역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역사, 미국 역사, 영국 역사, 독일 역사, 그죠? 또 인류학, 우린 사람을 다루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입을 하죠. 그런 배경 지식들, 그걸 통틀어서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전문 지식인데, 지금 이게 전문 지식이에요.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와 상호작용하는 지식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맺는 지식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사 자신에 관한 지식. 자, 이 네 가지 지식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전문 지식에 관한 얘기가 출제가 된 겁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이제까지 출제된 적 없는데 출제됐어요. 자, 2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로 옳은 것 했습니다. 구조화된 개입한다. 여러분, 구조화된 개입하는 모델은, 실천 모델은 과제 중심 모델하고 인지행동 모델이 있었었죠. 그렇죠. 대신에 인지행동 모델은 이제 구조화된 개입도 하고, 구조화된 접근,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접근도 같이 진행한다 그랬었어요. 자, 개입의 책임성 또는 책무성 강조하고, 효과성, 효율성 같이 강조한다 그랬죠.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과제 중심 모델은 이게 1970년대에 이제 리더하고 앱스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민간 보험회사들, 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관련해서 이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보험회사들이 요구하는 그 개입의 목표에 맞춰서, 그죠? 맞춰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제 나중에 그 수수료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이 서비스 제공한 뭐 상담기관이나 복지기관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 책임성 안에는 말씀드렸지만,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이 세 가지를 합해갖고 우리 책무성이라 그랬잖아요. 시험에는 개입의 책임성 강조한다, 또는 개입의 책무성 강조한다, 개입의 효과성 강조한다, 개입의 효율성 강조한다. 다 같은 말이라 그랬었어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하고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개입을 하더라. 이건 뭐 보나마나 과제 중심 모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얘도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해결 중심 모델의 개입 목표 설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얘는 해결 중심적이고 강점 관점이 반영되어져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별 목표를 세울 때 좀 특이한데, 자,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죠? 클라이언트 중심적이죠. 작은 것을 목표로 하죠. 큰 거 하지 않고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해낸 그 경험, 그렇죠. 그 해냈고 작은 것을 해결해 냈다라고 하는 이제 본인의 경험이 일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이제 이후에 더 큰 인생의 어떤 대처해야 될 상황들이 오더라도 그걸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목표를 종료보다는 시작으로 강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하나 해결되잖아. 그 목표가 끝났어요. 목표가 해결됐어.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나가는 겁니다. 더 발전되어지고 더 인생에 대처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관심을 두기. 자, 이게 출제가 됐던 건데 얘는 강점 관점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가지고 있는 것.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대로 과거에도 시험에 나섰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하기.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목표 수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힘든 일인데 이걸 잘 극복을 했어. 그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야, 나 이 힘든 일을 해냈어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렇죠. 예, 그것이 이후에 내가 대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시너지, 힘을 낸다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답은 4번이 되죠. 자, 위기 개입 모델의 중간 단계 활동으로. 자, 위기 개입 모델은 이 단계를 얘기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골란 같은 학자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그 골란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일반적인 위기 개입 모델의 순서가 출제된 겁니다. 위기 개입 모델은 이제 단기 개입 모델이고 아주 짧은 개입 기간을 정해요. 보통 4주, 길어야 한 6주 정도. 그래서 이걸 잘게 쪼갭니다. 보통 6주로 정하면 1주에서 2주를 초기, 그 다음에 그 3주, 4주 정도를 또는 5주까지를 이제 중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종결, 이렇게 3단계로 보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 시험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럼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어진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자, 보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초기 사정을 실시한다. 맨 처음에 사정을 하는 것은 초기 사정입니다. 어떤 집중적인 사정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쯤에 해당될까? 이건 초기 또는 시작 단계쯤으로 봐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지지 체계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중간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작업하고, 위기 사건 이후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하고. 자, 이것 때문에들 많이 틀렸을 건데, 아니 위기 개입 모델이 과거를 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런데 자, 관련된 자료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뭐 과거 경험을 탐색할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만일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거 경험도 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기 개입 모델은 이제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끌고 가야 되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존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죠? 클라이언트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위기와 관련된 과거 경험을 탐색한다는 얘기는 그 위기와 관련돼서 이거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고 그걸 잘 극복해냈다? 그 경험을 한번 찾아내주면 그것이 이 현재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과거 경험을 탐색하기도 하더라라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 중간 단계. 답은 몇 번? 1번이죠. 많이 5번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답이 1번이다. 자, 30번. 실천 모델의 계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 또는 행동수정 모델에서는 소고기법 사용을 하죠.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주로 질문 기법 쓰는데 대처 질문 썼었어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 유형 역동성에 관한 고찰이라고 했는데, 유형 역동성에 관한 고찰은 여러분 우리 찌직 탐계 유발 했잖아요. 그죠?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 개입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20번 3번 틀렸고요.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그렇죠. 문답법 해갖고 뭐 삼파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파법. 이렇게 삼파술 또는 삼파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맞고요. 자, 위기 개입 모델은 자살 위험성 평가. 이 자살과 관련돼서 위기 개입이 이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종극적인 시점, 맨 끝의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살이죠. 그래서 위기 개입 모델하고 자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3번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심리사회 모델을 체계화하는데 홀리스가 공헌했다. 맞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학자 3인방 기억하시라고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상황 속의 인간 관 제시를 해줬던 메리 리치몬드, 그분이 창시자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자 고든 해밀턴인데, 고든 해밀턴은 이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해줬죠. 실제로 심리사회 모델을 이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으로 체계화시켜준 학자는 누굽니까? 바로 플로렌스 홀리스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직접적 영향 주기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기법이다. 이게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직접적 영향 주기는 이제 직접적 개입 기법 중에서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조언 또는 지시 기법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조언 같은 거는 먹혀 들어갈 수 있는데 지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쓰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지시를 받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올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해. 그러니까 사실 이 직접적 영향 주기 기법은 클라이언트가 그 직접적 영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건 하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들이밀고서 직접적인 영향을 줘갖고 막 조언하고 지시하고 충고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럼 이제 모델 관계 깨지겠죠.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사 간에. 그래서 언제나 사용 가능한 것 아니다. 자, 환기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감정을 표출시킨다. 자, 우리 환기 기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탐색, 기술, 환기. 직접적 개입 기법 중에 탐색, 기술, 환기. 그래서 자신의 과거 탐색하고 그걸 사회복사 앞에서 기술 말하고 그럼 이제 감정의 이제 환기 상태,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시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억압되어져 있는 부정적 감정들, 특히 분노, 그죠? 억울함,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이라고 해야지 맞고요. 간접적 개입 기법의 환경 조정을 사용한다. 맞죠? 간접적 개입 기법의 뭐 환경 조정 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얘는 상황 속의 인간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을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 뭐 그걸 환경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기억하고 리얼 심리사회 모델을 좀 깊이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자, 32번 인지행동 모델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은 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어요. 이 개입 기법이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행동 시연 관찰학습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시연이라는 말은 클라이언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본격적 대인 관계를 맺기 전에 본인이 이 모델을 통해서 습득한 그 행동들을 사회복지사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해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맞는데 관찰학습 과정을 통하는 게 틀렸죠. 이게. 여러분, 인지행동 모델 중에서 이 관찰학습 과정, 주보운동, 관도라, 반도라가 얘기했죠. 이걸 하는 거는 이제 모델링이죠, 모델링. 그러니까 얘는 이 앞에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가 틀리고 뒤에는 맞죠. 그죠? 자, 유머 사용입니다. 자, 유머 사용이라는 것도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이거 앨리스의 함지적 정서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봤더니 인지적 기법의 하나로서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오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을 앨리스는 불안이라고 봤어요. 불안한 거야.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총 11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 교재에 다 있죠? 공부했었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갖는 그 상태를 불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앨리스는요. 이런 클라이언트에 개입하는 기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인지적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 기법이 있고 행동적 기법이 있었어요. 다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근데 유머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을 완화시키는 기법이긴 한데 인지적 기법이 아니라 이건 정서적 기법에 해당돼요. 정서적. 뭐에? 정서적 기법.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죠. 정서적 기법으로 바꿔야 돼요. 자,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 얘는 여러 번 출제가 됐었었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 내적 의사소통. 지 안에서 지 마음하고 지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료화라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야. 뭔지를 지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독백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밝혀내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맞네요. 자, 역설적 의도. 클라이언트의 역기능적 사고를 인식하고 이를 현실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것. 이게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를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인지 재구조화에 관한 얘기죠. 이건 역설적 의도가 아니고 인지 재구조화예요. 그러니까 역설적 의도는 클라이언트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다면 그걸 자꾸 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거 해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완 훈련, 클라이언트가 가장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까지 순서대로 그걸 제시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얘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기반한 체계적 둔감화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완 훈련이 아니고, 이완 훈련은 이제 명상하면서 몸 푸는 거예요. 릴렉스. 이렇게, 그죠? 이완 훈련도 우리가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이다. 3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어요. 자, 33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의 발견 단계. 자, 역량 강화 모델은 역량 강화 모델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화, 발견, 발전. 그죠? 이 발견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역량, 즉 강점을 사정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강점을 2가지로,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체 내적인 강점과 클라이언트가 주는 환경의 강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개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발견 단계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자,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에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에서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뭐예요? 예, 그게 이제 정신 역동 모델이죠. 실천 기술로 쓰는 게.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책임을 강조한다. 맞죠? 얘는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비지시적 상담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삶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뭐 그런 거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사의 책임이 아니라,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인간을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여러분, 행동주의는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나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나 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가지고서 이 행동주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인간은 기계론적 존재가 되죠. 수동적 존재. 그죠? 인간을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정신 역동 모델 같은 것들이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정신 역동 모델. 그러니까 이거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인간을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런 맞죠.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위기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죠. 위기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결 중심 모델은 사회 구성주의 시각, 이것도 한 번 기존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 우리 시험에 이 사회 구성주의가 반영됐다 그러면은 해결 중심 모델하고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자,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34번. 아예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자,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입니다. 자, 이 34번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골치 아프셨었을 텐데,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뭐죠? 관계를 정립하는 관계 형성 단계입니다. 즉, 전문적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동일시를 통해서 자아를 구축합니다. 우리가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했었어요. 이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이 동일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 보통 이 동일시 방어 기제를 쓰는 시기가 남근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자기 아빠를, 여자애들은 자신의 엄마를 동일시해서 그때 이제 자신의 성격 구조죠. 구조가 완성이 되어진다고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제 뒤바꿔 놓는 겁니다. 동일시를 통해 자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화, 일종의 개입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이해를 원조하는 단계. 여러분, 이 3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또 출제될까? 예, 출제될 수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처음으로 출제됐던 단계 묻는 문제였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이에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하고 공감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자, 이 비자발성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은 특별하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공부해봤지만
전문적 관계를 방해하는 6가지 요인 중에 이 클라이언트의 비자발성이 있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비자발성, 강제로 끌려온 거예요. 보통 이제 법원, 경찰서 이런 데서 강제로 수강 명령 받아갖고서 끌려온 사람들이 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해당되어지는데, 잠깐 볼게요. 원하지 않는 면담이 클라이언트한테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해 주는 겁니다. 수용. 이걸 놓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면접 오고 너 지금 교육 받는 거, 너 이 자식아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안 되고, 예, 그거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수용해 줘야 되고. 자,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에 맞추면 수용이 될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행동을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에다가 맞추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비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강제로 끌려왔겠어요, 지금? 그죠? 그런 클라이언트를 복지사, 이 예쁘고 착하고 선하고 완벽한 가치관에다가 탁 맞춰갖고 보면 절대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행동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사회복지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원조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은 기억, 니은, 리을 다 수용에 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에 관한 얘기.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만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6번.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는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얘는 체계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상성. 가족 항상성이라고 하죠. 뭐죠, 이게? 가족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계속 가족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맨날 싸움질하는 부부들은 그냥 싸움질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사이좋은 부부들은 사이좋은 상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왔네요.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자, 경직된 경계, 다른 말로 유리된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 체계하고 경계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봤더니 가족이 다수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복지 서비스는 바깥에 있는 체계들일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니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게 경직된 경계가 아니고 바람직한 경계인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는 가족이죠. 무슨 경계예요? 명확한 경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계의 종류는 경직된 경계, 그다음 모호한 경계, 명확한 경계 세 가지로 가족의 경계를 구분해요. 그런데 이 경직되거나 또는 모호한 경계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역기능적 경계죠. 좋은 경계는 명확한 경계. 그 경계가 됐었을 때 이제 다수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외부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하위 체계. 가족 구성원들이 경계를 가지고 각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민우치는 이 하위 체계 종류를 4가지로 제시했죠.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자, 그럼 기능과 관련된 겁니다. 그 하위 체계는 이렇게 가족 내에서 경계로 구분이 되어지고 각각의 부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모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모 자녀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제 형제 자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피드백, 환류입니다. 가족이 사회환경과 환류를 주고받으면서 변화를 도모하죠.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우리 정적 환류, 부적 환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환류를 주고받으면서 변화를 도모합니다. 변화가 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어요. 자, 순환적 인과관계, 우리 가족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한테 영향을 줘서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순환적 인과관계, 이 직선적 원인원의 반대 개념이라 그랬죠. 가족은 아빠가 술을 먹으니 엄마가 짜증내고, 엄마가 짜증내니 딸이 가출을 하고, 가출한 딸을 보고 동생도 같이 나가고, 그랬더니 아빠는 술을 덮어먹고, 그랬더니 엄마는 짜증을 더 내고, 그랬더니 나갔던 딸은 아예 안 들어오고, 그거 보고서 아들도 안 들어오고, 그랬더니 아빠는 더 술을 먹고.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이 순환적 인과관계 시각으로 사회복지사 개입을 할 때는 가족 성원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그러니까 아빠 술만 끊게 하면 엄마 잔소리 없어지고
딸 집에 돌아오고 아들도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가족 성원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화적인 관계는. 이해됐죠? 자, 알코올 의존증을 겪고 있는 가정과 그 자녀의 상황에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 참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사티어는 의사소통 유형을 총 4가지로 제시했어요. 어떻게 해요? 회비계산, 일치형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회유형, 비난형, 그 다음에 계산형, 그죠? 그 다음에 산만형 또는 혼란형이라고도 합니다. 계산형은 초이성형이라고 하죠. 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치형 의사소통이 있었었다. 근데 얘네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무엇을 중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무엇을 중시 여기느냐.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주체는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와 타인이 놓여지는 상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타인, 상황.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을 중시 여기느냐인데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자녀 때문이야. 그리고 자신이 외롭다고 해. 얘는 지금 뭐만 중시하고 있지? 자기만 중시 여겨요.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너 때문이야? 라고 하죠. 자기를 중시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지?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이죠. 이게 비난형입니다. 초이성형, 계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자기도 중시하지 아니하고 타인도 중시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상황만 중시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초이성형입니다. 자, 보면 스트레스가 유의하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그렇죠. 술이라도 마셔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예. 봤더니 술이라도 마셔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침착하게 말한다. 스트레스가 어떤 연구 인용하면서 지금 자기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저 놓여있는 이 술 먹는, 그러니까 술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만 벗어나기 위해서 이성적인 방법, 가장 이성적인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걸 초이성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방법을 갖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듣고 이 얘기를 하는 본인도 괴롭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짜증납니다. 중시되지 않는 거예요. 초이성형이고. 자, 비난형.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벌떡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비난,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그죠? 그 자기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니,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중시가 되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형이죠. 혼란형. 자, 산만형. 살기 힘들어 술을 마신다. 혼란형, 산만형이에요. 혼란형, 산만형 같은 말이죠. 살기 힘들어서 술을 마신다며 자신의 술 문제가 자녀 학업을 방해했다고 인정합니다. 자, 살기 힘들어 술 먹고 있습니다. 자기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술 문제가 자녀 학업을 방해했다라고 상황과 타인도 어떻게 중시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일치형 의사소통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일치형. 다른 사람들은 말이 다 옳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 문제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타인은 중시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중시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뭐죠? 회유형 의사소통이죠. 회유형.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우리 항상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바로 뭐 하는 건가요? 예시 문제 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제까지 예시 문제 단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예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가족 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진 모델이죠. 문제 중심 이야기에서 벗어나 새롭고 건설적인 가족 이야기. 그걸 보통 가족 치료 모델,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대안 이야기라고 해요. 대안 이야기. 슬프고 힘들었던 얘기. 그건 과거야.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 주관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걸로 바꿔서 보자는 거예요. 건설적인 가족 이야기로 작성하고.
자, 구조적 가족 치료는 가족 관계 역기능을 유발하는 가족 위계 경계. 자,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조주의에서는요, 가족 위계와 경계의 변화 도모, 이것을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라고 했었습니다. 재구조화 시키는 거 맞고요. 자,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가족이 미분화에서 벗어나 가족 체계의 변화를 달성한다. 미분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hen의 다세대 전수 모델에 관한 얘기죠.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의 개입의 목표는 뭐예요? 일체형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성장하는 겁니다. 더 나가는 거예요. 다시 무슨 의사소통? 일체형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지향하는 게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이고, 원가족에서의 미분화에서 벗어나서 가족 체계의 변화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자, 이건 바로 보헨의 다세대 전수 모델에 관한 얘기입니다. 3번 틀렸네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의사소통과 행동 문제 순환고리를 끊고 연쇄 작용을 변화시킨다. 그죠?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 의사소통 많이 보는 게 이제 MRI 모델이라고 했죠.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 상황을 찾아서 그걸 확대시키고 그걸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예외 질문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외 질문. 지금 예외 질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예.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방금 답 찾아놓고서 3번이 되죠. 얘는 보헨의 다세대 전수 모델에 관한 얘기다. 자, 39번. 보헨 얘기했더니 또 보헨 나오네요. 보헨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이 적용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아분화. 가족의 빈곤한 상황에서도 아동 자녀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은 원가족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 원가족이 갖고 있는 정서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기능적이고, 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이게 역기능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가족의 빈곤한 상황에서도 아동 자녀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아동이 지금 어떻게 되지? 아빠 엄마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삼각관계. 아동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삼각관계는 보통 이제 부부관계가 있는데 자아분화 수준이 비슷한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봤어요, 보헨은. 그래서 만든 게 핵가족입니다. 핵가족. 그러면 얘네 둘은 그러니까 자아분화 수준이 비슷한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갈등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회시키기 위해서 제3자를 끌고 들어오는 현상을 삼각관계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면 이런 거죠. 바로 고치면 부모와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상황에 아동 자녀를 끌어들였다. 그럼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갈등 피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요새 애들은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요건 좀 이상한 애입니다. 자, 정서적 체계, 부모의 긴장 관계가 아동 자녀한테 주는 정서적 영향을 파악했고, 가족 투사 과정, 핵가족의 부부 체계가 자신들의 불안을 아동 자녀한테 투사하는 과정을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세대 전이 또는 다세대 전수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관계 형성이나 정서 증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현상, 그걸 다세대 전수라고 얘기했죠. 보헨의 책에 보면 8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어렵지 않게 2번 풀 수 있죠. 자, 40번.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맞죠? 형태가 다양해집니다. 과거에 대가족이었던 게 옛날에 핵가족이었고, 요새는 핵가족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죠? 부부끼리만 사는 가족들이 지금 많죠. 자녀를 두지 않고. 그래서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해서 아이 키우지 않고 부부가 더블 인컴 같이 일을 해갖고 소득이 많으니까 그거 갖고 맨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시대별로 가족의 양상이 틀려진다. 자, 저출산 시대에는 무자녀 부부가 증가한다. 1번의 대표적인 현상이 2번이죠. 구체적인 현상이.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면서 세대라는 것이 옛날에는
증조부, 고조부까지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부부 1세대, 그다음 밑에 자녀 세대 이렇게 두 세대가 사는 것이 일상적이죠. 확대 가족의 의미가 약화되어져 가고 있죠.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대들을 막 끌고 들어와서 여러 세대들이 모여서 사는 건데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가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두 명이서 살면 그다음부터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혼자서 사는 건 가구라고 하는 겁니다. 가구.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가구 범위에는 속하지만 가족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또는 뭐 두 사람 이상이 섞여져서 살아줘야 그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혼자서 살면 가구 범위에는 속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양육, 보호, 교육, 부양 등에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일어난 이런 일 때문에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하고 교육을 하고 부양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을 해.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요새는 이걸 어떻게 사회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41번부터 또 풀어보자고요. 다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가족치료 모델은 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 사이 힘의 우위에 따라 대칭적, 보완적 관계, 우리 대칭적 관계, 보완적 관계. 이게 지금 벌써 보면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인데 1번이네요.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은 세 가지 모델을 통틀어서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이라고 묶어서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 MRI 모델이 있고, 그죠? MRI 모델. 그 다음 두 번째가 헤일리라고 하는 학자에서 만들어진 헤일리 모델이 있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밀란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묶어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힘 얘기하면 이거는 뭐죠? 보통 헤일리 얘기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가족의 욕구를 나타내서 메타 의사소통 얘기하면 이거 MRI 얘기고, 가족이 문제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해서 클라이언트가 통제력을 발휘하게 하는 건 이거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 역설적 개입에 관한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모델들과 개입 기법까지 아니? 그 이제 구체적으로 물은 문제예요. 뭐 우린 다 쉽게 풀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죠. 예. 그 다음에 토스랜드하고 리바스가 분류한 집단 모델. 자, 이게 좀 말이 많았는데 토스랜드하고 리바스가 분류한 거냐, 이게 파펠 로스만이 분류를 했냐.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파펠 로스만인데, 파펠 로스만, 이제 파펠 로스만은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했죠. 집단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근데 그걸 이제 토스랜드하고 리바스도 뭐 그걸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토스랜드 리바스라고 다뤄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파펠 로스만이죠. 참 학자들 이름도 참 기가 막혀요. 이 토스랜드하고 리바스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치료 집단의 종류 해갖고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예,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자, 치료 모델은 집단의 사회적 목표 강조한다. 자, 사회적 목표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 모델이죠. 그죠? 치료 모델은 집단을 수단으로 하여 집단 내 구성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치료 모델이에요. 자, 상호작용 모델은 개인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이건 벌써 치료 모델이죠. 집단 내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단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이건 치료 모델 얘기고, 요건 사회적 목표 모델 얘기고, 상호작용 모델은 개인의 역기능 변화가 주요 목적이다. 이랬습니다. 자, 개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치료 모델이죠. 예,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상호작용 모델 같은 경우는 대인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서 대인관계를 확장시키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사회적 목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민주적 절차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 목표 모델의 목표로 보는 거죠. 개인의 역기능적인 변화, 뭐 알코올 중독이 있고, 그죠? 뭐 그다음에 맨날 담배나 피고 막 이러면은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치료 모델입니다. 전문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적 실천 기술을 활용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델, 그게 치료 모델이죠. 사회적 목표 모델은 민주시민 역량 개발, 맞죠? 민주자 들어가면 사회적 목표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은 집단 소원 간 투사를 활용한다. 자, 집단 사회적 목표 모델은 집단 소원 간의 투사를 쓰는 게 아니고,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 지향하는 것은 집단 소원 간의 합의예요. 합의. 민주주의에 근거한, 민주적 정신 사고에 근거한 합의와 그 다음에 토론, 대화를 통한 합의를 활용해서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이 구성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사회적 목표 모델이죠. 투사하는 거 절대 아니더라. 답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네요. 사회적 목표 모델, 민주자가 들어가면 사회적 목표 모델. 자, 43번.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에 사정에서 활용되어지는 것. 자, 사정도구들 얘기가 나와요.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은 보통 5단계로 진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5단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작. 그죠? 또는 초기 단계죠. 죄송합니다. 초기 단계. 그리고 나서 사정을 하고 중간 단계, 마지막에 종결 단계. 그런데 자, 이 사정 시에는 집단 사정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때 이 사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묻는 문제인데, 잠깐 보시면요. 자, 볼게요. 집단 사회복지사의 관찰 되고요. 외부 전문가가 그 집단을 보고,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라는 것은 집단 지도자와 집단 구성원 뺀 나머지 바깥에서 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고도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건 표준화된 사정 도구 쓰죠. 그래서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 상호작용, 척도, 어휘분화, 척도 이런 것들 썼었잖아요. 자, 집단 성원의 자기 관찰도 사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성원의 자기 관찰 또는 자기 보고라고 하죠. 난 이런 상태예요.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관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답은 다 답이 됩니다. 5번이네요. 자,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집단 성원의 중도 가입이 어렵다. 여러분, 개방형 집단과 폐쇄형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집단 과정 중, 즉 집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성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새로운 성원이 들어올으면 그게 개방형 집단이고, 새로운 성원이 절대 못 들어와. 그럼 그게 폐쇄형 집단이라 그랬죠. 보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뭐뭐 비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없애세요. 이거 비해를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2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방형 집단은 집단 성원의 중도 가입이 어렵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쉽죠. 뭐뭐에 비해 또는 비교하여 이 말이 나오면 그 부사구 부분을 없애고 보시면 쉽습니다. 자, 중도 가입이 쉽죠. 중도 가입 돼야만 개방형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방형 집단은 자,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응집력이 강하다. 자, 개방형 집단은 중간에 계속 성원들이 들어와요. 우리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역학의 한 요소죠. 집단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애들이 중간에서 계속 들어오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래서 폐쇄형 집단이 개방형 집단에 비해서 응집력이 강한 겁니다.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집단 성원의 역할이 안정적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틀렸죠. 계속 들어와요. 집단 내에서는 자, 역할, 그렇죠. 지위와 역할, 그것도 집단 역학의 한 요소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내에서의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애들이 계속 들어오면 새로운 애들한테도 지위가 부여되고 역할이 부여되면 내가 하던 일, 내가 갖고 있었던 지위, 내 역할을 버려야 될 때도 오겠죠. 그래서 어떻다?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다. 폐쇄형 집단은 개방 집단에 비해서 집단 발달 단계를 예측하기가 쉬운 건 폐쇄형 집단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개방형 집단입니다. 얘도 틀렸네요. 폐쇄형 집단은 개방형 집단에서 집단 규범이 안정적이다. 자, 집단 규범도 대표적인 집단 역학의 요소라 그랬습니다. 집단 내에서 정해진 집단의 일종의 룰이에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애들이 없고 그냥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규범의 구성원들이 적응이 되어지고 그 규범을 따르는 걸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래서 폐쇄형 집단은 그 규범이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개방형 집단은 새로운 애들이 중간중간마다 들어오면 어떡할까? 야, 이거 왜 따라야 돼?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왜 준수를 해야 돼? 따지고 듭니다. 그런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규범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꾸 바뀌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알겠죠? 답은 5번. 어렵지 않다. 자, 집단 중간 단계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중간 단계라는 건 이제 생산성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단계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집단 상원 간 상호작용을 향상시켜야 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돼. 이건 종결 단계에서 계획해서 맨 끄트머리에 해야 될 일이죠. 벌써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푸시업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집단 응집력이 집단 역학의 한 요소로서 얘가 이제 집단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응집력 향상시켜야 되고 성원이 집단 과정에 적극 활동하도록 촉진을 해야 되겠더라.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사후 관리를 왜 중간에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중간 다음에 종결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도저히 2번을 답으로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말이 이상하다. 그죠? 예. 답은 2번이다. 자, 46번입니다. 종결 단계에서 복지사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봅시다. 집단 과정에서 성취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야 된다. 항상 종결은 그래요. 이걸 유지하도록 도와서 그것이 삶의 일반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일반화가 돼서 그 변화를 계속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의 개별 목표를 설정을 해요. 자, 이 개별 목표 설정하는 단계는 언젠가요? 자, 집단 전체 목표를 설정하는 건 준비 단계 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나서 개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첫 단계, 즉 첫 번째 초기 단계 때 처음에 만났었을 때 이제 이 집단 성원 한 명 한 명하고 사회복지사가 집단 지도자인 사회복지사가 서로 면접을 통해서 초기 단계 때 집단 목표를 개별적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전체적인 목표는 언제? 준비 단계 때 설정을 하고 개별적인 목표는 일단 얼굴을 만나야지 얼굴을 맞대야지 목표 설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얼굴 맞댄 게 초기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때 설정을 하는 게 맞아요. 자, 종교를 앞두고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을 토론하도록 격려한다. 여러 가지 감정, 대표적인 게 아쉬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보통 이런 감정을 우리 시험에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해요. 그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정적 감정을 놓고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서서히 감소시켜 나가야 됩니다. 종결 단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보통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점점점 줄여나가고 또 그러니까 만나는 빈도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만났었을 때 시간도 기존에 막 1시간, 2시간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걸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에 관한 얘기고요. 자, 47번 역기능적인 집단의 특성이에요. 기능적인 집단이 있고 역기능적인 사회복지 실천 집단이 있죠. 자, 보면 자발적인 자기 표출이 있어줘야 됩니다. 기능적인 집단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뭐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야?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해서 너무 의존적이에요. 집단 구성원들이. 그렇죠. 복지사한테만 의존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성원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집단을 통해서 개인의 발전 일어나지 않겠죠. 2번 틀렸고요. 모든 집단 성원의 토론 참여 가장 좋은 집단은 집단 응집력에 기반해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과정 중에 정말 열렬히 참석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의사소통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서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 자, 의사소통은 직접적 의사소통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자, 집단 사회복지사를 존중한다. 즉 집단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은 몇 번? 예, 2번이다. 예. 자, 48번입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왜 집단을 구성해서 실천을 하느냐. 보통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자 2명 있었죠. 얄롬이 있었고 말레코프가 있었습니다. 얄롬하고 말레코프 얘기인데 한번 보자고요. 모방행동, 기존 행동을 고수한다. 잘못됐죠? 모방행동은 맞습니다. 근데 모방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기능적인 집단 구성원이 있었을 때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집단 구성원이 보고, 저 기능적이고 바람직한 행동 나도 쫓아해야지. 그걸 습득해 나가는 거, 그걸 이제 모방행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행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 바로 모방행동이에요. 자, 희망고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그죠? 집단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야, 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집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집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집단 존재 자체가. 희망을 갖게 하고, 이타심, 위로, 지지 등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 집단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모여진 거예요. 그죠? 같은 문제. 동병상련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지지가 가능한 거고요. 사회기술 발달, 여러분 사회기술은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했었습니다. 맞고요. 보편성, 이걸 다른 말로 일반성이라고도 하죠.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가봤더니 세상엔 맨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씨 가봤더니 웬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본인한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죠. 이거 얄롬이 얘기했던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장점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49번.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 기록에 포함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 문제는 꼭 하나가 나오는데, 나오면 좋은 기록, 나쁜 기록의 특징, 또는 기록의 목적, 아니면 이제 기록의 종류 해갖고 과정 기록, 문제 중심 기록, 그 다음에 그 요약 기록 이렇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개입 단계 기록에 포함될 내용이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요, 다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를 초기 면접할 때서부터 기록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때도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 개입이 끝난 다음에 종결 때도 이제 종결 보고서를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개입 단계 때 이루어지는 기록들에 포함되어질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클라이언트의 활동 내역이 개입 단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상황 진전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록 안에 쓰겠죠.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사정을 해 나가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가 정보를 획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자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활동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자원들, 이게 활동 내역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활동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 기록, 개입 단계에서의 기록안은 활동을 쓰는 거예요. 활동을. 진전 상황,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내용들, 그 다음에 제공된 자원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 이런 것들이죠. 자, 사후지도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사후지도잖아. 왜 개입 단계 때 해요? 이건 다 끝마치고서 종결을 한 다음에도 종결을 하면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사후지도 말도 안 되고. 자, 50번. 단일 사례 설계 문제가 꼭 하나 나옵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의 평가 방법이라 그랬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김모 씨는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자, 개입 전 4주간
주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자, 개입 전에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4주간 개입의 변화를 기록한 후 개입을 멈추고 다시 4주의 변화를 기록했다. 한번 볼까? 개입 전 4주간 조사를 하고, 아직까지 개입 전이라 그랬으니까 개입하기 전이죠. 그 개입 전 단계를 우리는 기초선 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주간의 개입 변화를 기록했대요. 이게 개입 단계 B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개입을 멈추고 나서, 그리고 다시 4주간의 변화를 기록했어요. A. 단일 사례 설계 유형 중에서 A, B, A 설계 유형이죠. 그죠? 예.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기초선을 2번 설정한다. 기초선, 초기 기초선, 2번째 기초선 설정하죠. 맞죠? 통제 집단, 단일 사례 설계는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이란 건 뭐냐? 실험 집단은 개입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집행되어지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그 실험 집단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집단을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단일 사례 설계는 비교 집단을 두지 않아요. 이거 틀렸죠. 개입 효과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초기 첫 번째 기초선 단계에서 개입하고, 그 다음에 개입을 했어요. 그때 이 개입을 했었을 때 나타난 효과가 2번째 기초선을 두면서 개입을 멈춘 거죠. 멈췄었을 때 그 효과가 소거, 즉 없어지게 되면 개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가능하죠. 파악이 가능하고. 자, 표본은 하나다. 단일 사례 설계는 분석 단위가 하나라 했습니다. 표본 하나, 그죠? 표본 누구야? 김모 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걸 다른 말로 분석 단위가 하나다. 관찰 단위도 하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 ABA 설계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조사 시간이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 개입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개입의 기간도 길어야 되고 이 기초선의 기간도 길어야 돼요. 그리고 이 초기 첫 번째 기초선 기간도 길어야 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가 AB 설계예요. 얘는 2번에 걸쳐서 개입의 인과성을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얘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BA 설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개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 기간, 연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ABA 설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ABA 설계의 특징을 알아야만 되는 문제. 답은 2번. 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단일 사례 설계에 통제 집단을 두는 경우는 없잖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할만하죠? 예, 할만합니다. 공부했던 것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시험만 보려고 공부하지 말고, 이런 공부가 나의 실천 지식을 잘 갖추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현장에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멋진 지식을 갖춘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배워야, 잘 배우고, 잘 공부하고, 그래서 나를 잘 만들어야 내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린 사회복지사의 길에 들어서셨잖아요. 그죠? 우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주고 사회복지사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그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권익이 보호되어지고 협회가 존재하는 그런 전문가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자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